최근 발표된 국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일본과 스위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수치가 관찰됩니다. 하나의 국가를 향한 이토록 광범위한 비호감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일 텐데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여론 변화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이처럼 급격하게 바꾸어 놓은 것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사건들만을 떠올리지만 실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별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체제가 타국 시민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 개방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덩샤오핑은 공산당의 정치 독점은 유지하되 경제 운영 방식만 시장 원리를 받아들이는 독특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은 이 실험에 큰 기대를 품고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기술을 이전하고 자본을 투입하며 중국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989년 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서방의 기대에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시위대를 중국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유혈 진압했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제 발전이 반드시 정치적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방은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제 협력은 지속되었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동안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의 체제가 서방 민주주의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10년 중국은 결국 일본을 제치고 미국을 바로 뒤에서 추격하는 경제 대국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을 거대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로만 인식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국제규범을 대체로 수용하는 협력 대상으로 여겨졌고 반중 정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과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비즈니스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기는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멀리 떨어진 곳의 일로 느껴졌고 중국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집권하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몽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세계 중심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유명한 1대1로라는 대규모 인프라 구상도 이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조건을 거의 요구하지 않으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를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의 외교 스타일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랑 외교라 불리는 공세적이고 강경한 태도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거친 언어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경제력을 무기 삼아 보복 조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며 한국 기업과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호주가 중국을 비판하자 관세를 올리고 수입을 제한하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이 국제규범보다 힘의 논리를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중국 내부 권력 구조도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시진핑 중심의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공산당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는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아시아를 전략적 중심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 중심 질서를 바꾸려는 전략적 경쟁자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공식 문서에서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명시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비자 제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압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맞대응에 나섰고 러시아와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사회 내 반중 여론은 급등했지만 당시까지 다른 지역 시민들의 체감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은 홍콩에 약속했던 일국양제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장면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 인도와의 국경 충돌, 중국 제품 보이콧 운동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통치 방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은 중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보 은폐, 국내 소셜 네트워크 차단과 감시 강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1대1로 참여국들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차입, 비효율적인 사업 설계, 운영 실패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항만 사업 차입금을 갚지 못해 결국 해당 항만을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여러 최빈국이 막대한 대중 채무에 시달리며 경제 주권을 잃어가는 모습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채무 구조 속에서 친중 정권들은 중국의 입장에 맞춘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지원 조건과 충돌하며 대안을 찾지 못하는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각국 시민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영향권에 편입되면 자율성을 잃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과 체제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중 정서가 유독 강하게 형성된 배경에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한편 차이나머니로 불리는 중국 자본의 투자 방식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팔에서는 중국 자본 유입이 정치 개입, SNS 통제 시도와 연결되며 반중 시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진영을 형성하는 모습은 우려를 더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건이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질서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라크 전쟁 등 비판받을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검열, 감시, 탄압 패턴은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된 현실이었습니다. 반중 정서는 단순한 반감을 넘어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떤 체제의 영향을 받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81%가 중국에 부정적이라는 수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홍콩, 신장 위구르,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보여준 행태의 결과입니다. 중국식 통치와 영향력 확산이 약속 불이행, 자유 축소, 경제 종속, 정치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수치는 그러한 미래를 거부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점진적 노선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반중 정서는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과 그로 인한 현실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중국인 개인에 대한 편견으로 번질 위험입니다. 체제와 개인을 분리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차별과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국이 통제, 인권, 대외 전략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이러한 반중 정서는 지속될 것입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인권 문제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전 세계 시민들의 경계와 우려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협력, 상호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질서가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토대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결국 각국 정부와 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